네, 안녕하십니까. 형사법 강의 계속하겠습니다. 자, 이제 비디오 등 중개장치한 증인신문인데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 출발점 뭐냐면 교신문제도를 지난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교신문제도의 문제는 뭐냐면 증인이 피고인의 반대 신문에 대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방청객이 여기 있고 검사, 법원, 피고인, 변호인인데 이게 문제죠. 피고인이 증인을 반대 신문하는 반대 신문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게 접촉하는데 이게 얘가 강한 범이고 피해자면 이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 요 위에다 쓰면 돼요. 비디오 등 중개장치한 증인 신문하면 여기다 요것만 쓰시면 되겠어요. 뭐냐면 증인 보호를 위해서 피고인과의 대면을 차단하는 거죠. 그 낯짝을 보고 싶지 않은 거. 피고인의 대면을 차단하는 거예요. 증인 보호에서 피고인과의 대면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특히 어떤 증인이냐? 아동, 청소년. 이제 아동은 청소년 범죄. 이게 아동이나 청소년 범죄. 특히 성범죄. 그러니까 아동이나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인 경우 또는 이 대면에서 피고인을 대면 진술할 경우에는 심리적인 부담으로 편적 이를 우려가 있다는 일반적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피고인과의 대면을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인과 피고인의 대면을 차단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원래는 그 법정 밖에 그러니까 이게 법원이면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무슨 법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 다른 장소에서 증인이 여기에 있진 않고 증인이 여기 와서 카메라 앞에서 증언을 하고 여기 중개장치야. 카메라 앞에서 증언을 하고 이걸 연결해서 여기서 모니터로 보는 거죠. 그러면 증인은 카메라만 보면 되는 거죠. 카메라만 보면 되고 피고인은 모니터 보고 질문하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중개장치입니다. 비디오 등 중개장치로 실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피고인과의 대면을 차단하는 것이요. 그러면서도 반대 신문권은 보호가 되는 거. 반대 신문의 또 기회는 보호가 되는 거예요. 약간 이제 보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모니터 보고 신문하면 되니까 반대 신문의 기회는 또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좋아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일본 놈들이 만든 건데 이런 중개장치 엄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때는 가림시설 여기다가 거대한 가림막을 설치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여기다 거대한 피고인과 증인 사이에 거대한 차단 장치를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서로 차단 장치 밖으로 그러니까 이 가림 시설은 거의 일종의 대용물이죠. 가림시설은 일종의 대용물이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다가 이제 2021년도 이제 언제입니까? 코로나의 열풍이죠. 코로나가 2019년부터 이제 코로나가 돼갖고 증인이 막 코로나 걸리고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예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법정 밖이 아니라 자기 집에서 줌 같은 걸로 신문할 수 있도록 이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통이 불편하거나 건강 코로나입니다. 직접 접촉할 수 없을 때 이제 자기 집에서 그러니까 나와서 다른 장소가 아니라 이제 아예 자기 집에서 중개장치 통해서 이렇게 신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점점 기술이 발달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점점 더 거리가 확대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신문은 가림막이건 요 재판장에서 중개장치건 또는 자기 집에서 줌으로 했건 전부 다 법정에서 출석한 거로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대해서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가림장치에 판례가 있는데 가림장치. 그러니까 뭐 중개장치와 모니터가 있으니까 똑같이 느낌이 오세요? 똑같이. 여러분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이제 이미 느끼는 건데 이 중개장치로 하면 집에서 줌으로 하건 중개장치로 하건 모니터로 하면 피고인을 아무도 못 보잖아요. 법원 가서 못 보죠. 근데 가림막으로 이렇게 막으면 결국 누구만 봐요? 피고인하고 증인만 못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약간 다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판례가 있어요. 정말 중요한 판례인데 여러분 그 형소법 265조의 이 3호가 이제 가림시설인데 이게 가림시설이야. 가림시설의 대상을 피고인 등이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피고인 등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만 이렇게 가리는 게 아니라 검사도 가릴 수 있고 법원 다 가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다 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법원은 가리면 안 되죠. 법원은 재판해야 되니까. 법원은 가리면 안 되고 법원만 빼고 검사도 가릴 수도 있고 방청객하고 가릴 수도 있고 다 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가릴 수 있다는 겁니다. 다 가릴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조문이 피고인 등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만 붙이면 돼요. 피고인뿐만 아니라 검사, 변호인, 방청객 등에 대해서도 차폐해서 설치할 수 있다는 거죠. 등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누구라도 가릴 수 있다는 거죠. 피고인만 가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사실은 이 비디오 등 중개장치랑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지만 변호인은 차폐이사는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변호인은 차폐이사를 할 때는 변호권이 침해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거죠. 변호인이 뭐 보복당할 염려가 있다든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것만 좀 기억해 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차폐, 265조의 2의 3호가 가림설이라는 거. 지금은 이제, 원래 요게, 과거에는 차폐설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제 우리말 쓰기 운동의 사용을 가림설을 바꿨어요. 일본말이기 때문에 가림설을 바꿨어요. 차폐설이 바로 가림설이에요. 근데 조문에 피고인 등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피고인만 가리는 건 아니고요. 다 가릴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다만 하나 더, 변호인을 가릴 때는 변호권이 침해된다고 했잖아요. 변호인을 가려버리면 변호인 제대로 변호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변호인 가림에서는 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게 조문이 피고인 등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법원은 이제 인정할 때 법원이 결정이 있어야 되는데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읽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비중할 때는 여기 중개장치. 그 다음에 하다 도중에, 지금 하다가 아무래도 중개를 쳐야 되겠다 해서 중에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는 일단 법원이 결정하죠. 중개장치 법원이 결정하는데, 결정할 때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연령, 당시 상태, 다 고려해서 판단한다. 종합적 고려. 이렇게 종합적 고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도중에도 결정할 수 있다. 하다가 도중에 아무래도 이건 비디오 등 중요한 해야 되겠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됐고요. 뭐 나머지 볼 필요 없습니다. 이런 것도 볼게요. 비용양치 여기 점점 확대되고 있으니까 옛날에는 법원 내에서 따로 있었는데 이제 아예 집에서 줌으로 할 수 있다. 기술이 발달하니까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중개장 시합할 때 방청객도 안 들어오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심리라에 비공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방청객들을 안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비공개는 일반인 비공개예요. 일반인 비공개고 신청하는 것이고 일반인 비공개니까 여러분들 이때는 비공개로 하더라도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그다음에 이해관계인은 재정을 허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이 볼 수 없는 거지 이해관계인은 방청할 수 있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만약에 증인이 나올 때 증인이 예컨대 뭐 이 심신미약 증인이 이제 뭐 심신장애자든가 장애인이나 외국인 증인이 장애인이거나 기억나세요? 장애인이거나 외국인일 때는 신뢰관계인을 동석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줌으로 신문할 때 이때 신뢰관이 증인 옆에 그냥 신뢰관이 항상 증인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할 때 줌할 때도 여기 피고인이 여기 있으면 신뢰관계는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뢰관계는 항상 피고인 옆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신뢰관계를 동석하게 할 때는 중개시설에 동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고인 옆에 있어야 돼. 피고인 여기 있고 신뢰관계 여기 나와 있으면 안 되죠. 증인 있는 곳에 같이 있어야 된다. 당연한 얘기를 소개하고 있으니까 쭉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석한다. 차폐설, 이건 가림설로 법이 바뀌었어요. 가림설의 특징은 이 차폐설은 지금 가림시설로 바뀌었고요. 차폐설은 이제 규칙이 아직 안 바뀌었다. 가림설로 바뀌었고 가림 장치, 가림설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당연히 서로 볼 수 없도록 서로의 모습을 볼 수 없도록 해야 돼요. 서로의 모습을 볼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된다. 됐습니까?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중개장치를 할 때 피고인이 증인을 보는 게 어쨌든 모니터로 볼 수 있잖아. 모니터로 보는 것이 어쨌든 모니터로 증인을 보는 것이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는 어떻게 되죠? 이때는 의견조사 작동을 중지시킬 수 있죠. 증인 보호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비디오 중에서 보다가 서로 저렇게 얼굴을 보면 안 되겠다. 노출하면 안 되겠다 할 때는 정치를 중지시킬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쭉쭉 읽으시면 돼요. 자, 이제 6번에, 이제 범죄 피해자 진술권입니다. 범죄 진술권인데, 여러분, 여기서 항상 핵심부터 체크하셔야 돼요. 범죄 피해자는 첫 번째입니다. 보호해야 할 증인이에요. 증인은 증인인데, 보호해야 할 증인이죠. 피해자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 목격자랑은 다르다는 거죠. 목격자랑 비교해야 돼요. 목격자는 뭐 증인인데, 특별히 보호할 필요는 없겠지. 목격자는 신원 노출만 피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나, 이 피해자는 잘못 조언하다면 2차 피해가 되게 많죠. 특히 성폭력 범죄 2차 피해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의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피해자 보호해야 되는데, 첫 번째, 피해자의 진술권이 있어요. 어떻게 말하면 피해 진술권이 있는데, 요거는 옆에 써볼게. 적극적인 보호예요. 적극적인 보호.
법원은 조문을 이렇게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그다음에 법정 대리인, 얘가 미성년자일 때, 미성년자면 법정 대리인이 있겠죠. 그다음에 사망했을 때는 사망하면 배리가 없어진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배직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범죄 피해자는 돌아가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보통 범인들이 약자만 공격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가능성이 더 크죠. 성인인 경우보다. 그냥 성범죄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미성년자일 때는 법정 대리인이. 그다음에 또 피해를 당해서 돌아가실 수가 있다고요. 그 신림동 그분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돌아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돌아가셨으면 여기에 대해서는 그 배직형 배우자 형제자매들이 신청합니다. 신청하면 이때는 그 피해자를 잡아요. 증인으로 신문해야 돼요. 의무적입니다. 증인으로 신문해야 돼요. 물론 예외는 있어요. 예외는 있지만 증인으로 신문해야 돼요. 여러분 볼게. 옆에서 꼭 같이 써볼게요. 일반 증인은 같이 쓰면서 일반 증인은 통상 검사가 신청해요. 근데 피해자는 본인이나 본인의 법정 대리인 배직형이 신청한다고. 피해자 쪽에서 신청한다고. 뭐 할 말이 있겠죠. 적극적으로. 나 할 말이 있다. 진술할 거 신청하는 거야. 그리고 검사 신청하는 것이고, 이때 법원의 채택은 재량이에요. 일반 증인의 법원 신청 때 법원이 채택은 재량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미 알고 있죠? 앞에서 했잖아. 일반 증인을 채택하지 않아도 기피 신청할 수가 없다까지가 우리가 정리된 내용이에요. 일반 증인은 검사가 신청하고 채택이 재량이니까 법원이 채택하지 않아도 기피 신청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그런데 일반 이 범죄 피해자는 그렇지 않고 신청하면 신문해야 되는데 다만 예외가 있죠. 그래서 예외가 있기 때문에 예외를 쓴 이유는 있어요. 예외가 의무적인데 예외가 있으니까 피해자는 신청하면 채택이 원칙적 의무죠. 이게 다른 거야. 원칙적 의무. 피해자를 보호하려고. 그러니까 일반 증인은 검사가 신청하고 채택이 재량이지만 이 피해자의 경우는 채택이 원칙적 재량이다. 왜? 피해자의 진술권이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형소법뿐만 아니라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넓게 인정하죠. 그래서 법정 대리인이나 친족까지 다 넓게 인정하고, 그다음 두 번째, 그러니까 넓게 인정하고 또 원칙적 의무다. 왜? 헌법상 기본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피해자 보호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헌재가 나왔는데 여러분 이건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함선생님이랑 증거법 공부하시겠지만 우리 항상 모든 걸 직접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모두 가도 한양만 가면 돼요. 모두 가도 한양만 가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진술은 꼭 직접 진술일 필요도 없어요. 간접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서면 제출이 허용이 된다는 거죠. 서면 제출이 허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꼭 직접 나와서 말할 필요 없이 법관한테 간접적으로 서면 제출할 수도 있다는 거야. 서면 제출할 수 있다는 거야. 즉 여러분 잘 봐요. 그러면 이걸 연결할 때 시험에 나올 텐데 서면 제출이 허용이 되기 때문에 약식 명령, 즉 서면 심리한다고 해도 피해자의 공판정 진술권은 인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만약에 피해자가 공판정에서 직접 나와서 진술해야 한다면은 약식 절차에서는 인정할 수가 없겠죠. 그렇지 않나요? 만약에 약식 절차가 서면 심리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뒤에 나오겠지만 서면 심리로 이루어지니까 만약에 피해자가 꼭 공판정에서 구두로 진술해야 한다면은 약식 절차에서는 피해자의 진술권이라는 게 인정될 수가 없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서면 진술되기 때문에 약식 절차에서도 피해자의 공판정 진술권이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거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피해자는 누구냐? 근데 그럼 피해자를 우리 판례는 헌법상 기본권이니까 넓게 인정합니다. 넓게 인정해요. 왜냐면 지금 여기서 봤지만 피해자 넓게 인정하니까 여러분 이것도 중요한데 헌법이기 때문에 헌법상 기본권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개념을 반드시 실제법상 보호법의 기준을 그러니까 법익이 침해된 사람만 된다는 건 아니죠. 아까 말했잖아요. 법정 대리인도 되고 또 배직형도 되고 그래서 문제된 범죄 행위로 말미암아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로 풀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다 써볼게요. 반드시 공소장에 이걸 기억해야 돼. 피해자로 기재된 자에 한정되지 않는다. 반드시 공소장에 피해자로 기재된 자에 한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피해자는 넓게 인정한다는 거죠. 헌법상 기본권이니까. 그래서 교통 사망했을 때 여러분 그 음주운전으로 뭐죠? 배창호 씨요? 사망했지 않습니까? 윤창호 씨죠. 배창호 감독이고요. 윤창호 씨. 그러면 그분은 돌아가셨으니까 말 못하시죠? 부모님이 대신 진술할 수 있다고. 우리 아들 어떻게 키웠는데 이 미친 운전사 때문에 우리 고통이 극심하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피해자는 넓게 인정한다는 거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시죠? 말씀드렸고요. 근데 여러분 조심하세요. 고발인, 여러분 고발인은 제3자예요. 고발인은 제3자니까 고발인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고소인 등, 고소인 되고 피해자니까 되고 고소인과 일정한 관련이 있는 사람까지는 포함이 되겠지만 고발인은 자연스러워서 부적합하다. 이것도 알아두면 좋겠고요. 뭐 법정대리인 배직청 나와 있고 원칙적 의무죠. 신청 있을 때는 원칙적 의무다. 원칙적 의무다라는 거예요. 지금 신문하고 이거 제가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피해자는 또 항상 뭐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준다는 거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돼요. 여러분 일반 증인은 기억나요? 일반 증인은 경험 사실만 말하는 거지. 일반 증인은 의견을 진술할 수 없어요. 일반 증인은 의견을 진술할 수 없고 피해자만 의견을 진술할 수 있죠. 처벌에 대한 의견, 처벌에 관한 의견, 시기를 극형에 처해줘라는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하나만 더 쓸게. 이 의견은 증거로는 안 돼요. 일반 증인이 하는 경험 사실은 증거가 되지만 일반 증인은 증거 안 돼. 그리고 여러분 피해자의 진술은 의견은 증거 안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피해자의 진술은 권리지 의무가 아니니까 통지를 받고 신청했는데 통지를 받고 정당을 출석하지 않았다. 그러면 신청을 철회한 거로 봅니다. 이것도 기억하세요. 여러분 일반 증인은요. 일반 증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기억나요? 구인됩니다. 일반 증인은 진실 발견에 협력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일반 증인은 증인 신청이 쓴 다음에 정당을 출석하지 않으면 구인되죠. 기억나세요? 증인은 구인돼요. 그러나 피해자를 구인하는 건 너무 가혹하지 않겠어요? 자기가 나오겠다고 해도 안 나오면 뭔가 말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던 것일 뿐인 것이기 때문에 신청을 철회한 거로 보는 것이 구인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증인은 구인하겠지만 피해자는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피해자는 구인까지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우리 이미 본 것 같은데 여러분 증인은 신청한 당사자가 있고 받는 당사자가 있으니까 교호신문하면 지난 시간에 했죠. 그러나 이 피해자는 본인이 신청하는 거잖아요. 피해자는 본인이 신청. 본인이나 법정 이 사람 자기가 신청권자가 본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호신문할 수가 없어요. 신청권자가 뭐 검사나 이럴 때는 교호신문하는 거지만 본인이 신청했으니까 자기가 자기 신문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재판장이 정하는 바에 된다. 이걸 기억해야 돼. 재판장이 정하는 바에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러면 어쨌든 피해자도 일종의 증인이니까 증인신문 절차에 의해야 됩니다. 증인신문 절차에 의해야 돼요. 어쨌든 신청이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피해자 증인 일종이니까 절차에 의해야 되니까 신청이 있고 여기서 법원이 결정해 줘야 돼요. 다만 여러분 결정이 원칙적 의무라는 거 기억나시죠? 원칙적 의무라는 거 일반 증인 의무이긴 하지만 어쨌든 신청도 있고 결정이 있어야 돼. 왜냐면 피해자에 대한 의견 진술도 증인신문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결정으로 신청하면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기억하시고요. 그럼 피해 진술권인데 다만 예외가 있다는 거죠. 이게 원칙적 피해자 진술권이 그래서 이게 법원이 신청을 하면 법원의 결정이 원칙적 의무라는 것은 지금 이렇게 예외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외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 의무인데 예외가 뭐냐? 이미 당해 사건의 공판 절차입니다. 판사님 앞에서 충분히 진술했기 때문에 더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다 진술했는데 또 하겠다. 이미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피해자의 공판정 진술권이기 때문에 공판정에서 충분히 진술했다면 더 이상 진술할 필요가 없죠. 공판 절차라면.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이때 수사 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한 거는 아닙니다. 수사 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한 것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잘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 피해자가 진술하게 되면 공판 절차가 보통 현저하게 지연되려고 했을 때 충분히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 이때는 예외가 인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 그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신청이 여러 명의 경우가 있겠죠. 피해자가 여러 명일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말이 세상에 안 한 놈은 있어도 한 번 한 놈은 없는 겁니다. 범죄란 건 범죄란 달콤하기 때문에 저는 유아인 씨, 엄홍식 씨가 마약을 한 번만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뭐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고독하고 이러시면 마약을 하겠어요? 어이가 없네? 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하지만 그분이 한 번만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안 했을 수는 있겠지. 안 한 연예인도 있겠지만 마약이란 건 한 번 하면 두 번 하고 싶고 두 번 하면 세 번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성범죄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엉덩이를 만지면 또 만져주고 언제까지? 걸릴 때까지 그 짓을 하다가 걸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피해자가 여러 명일 수가 있어요. 법인을 잡고 보면 피해자가 한 명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죠.
미투 막 나오는 거야. 미투 막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여러 명일 때는 수를 제한할 수 있죠. 소송에 신속을 해서 제한. 여기까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요겁니다. 그래서 여러 명일 때는 가장 적합한 사람의 신청 받으려고 나머지는 기각할 수 있죠. 이게 바로 제한이죠. 제한할 수 있다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되시죠?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볼게요. 법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직권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여러분 적극적 보호죠.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직권으로,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직권으로 할 수 있어요. 이때는 주로 의견만 듣고 싶은 거예요. 의견만 듣고 싶은 거란 말이죠. 이미 피해자 얘기를 듣고 싶기 때문에 이거 보이세요? 증인신문에 의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떤 사실을 말고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증인신문에 증인신문 요거 의하는 게 아니라 의하지 않고 직권으로 할 때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여기 옆에다 써보면 피해자가 신청할 때는요. 피해자 등이 신청할 때 같이 써볼게요. 신청할 때는 요거는 당연히 증인신문 절차를 통해서 해야 돼요. 증인신문 절차를 통해서 하는 게 맞는 건데 법원이 직권으로 할 때는 이거는 그냥 의견만 들어보는 거지 무슨 새로운 사실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니까 이때는 증인신문에 의하지 않고 그냥 의견만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3번 옆에다가 석명권.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거 검사 피고인이 의견을 진술한 다음에 의견에 대해서 검사 피고인이 질문할 수 있는데 이때 피해자가 침해할 수 있으니까 특히 검사 피고인 변호인이 질문할 때는 반드시 요걸 위해서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질문해도 돼요? 왜냐면 피해자를 보여야 되니까. 재판이 불렀으니까 재판이 책임을 져야 돼. 그래서 재판이 허가를 받아 질문할 수 있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고요. 할 수 있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직권할 때는 요 제가 이제 체크해드린 것만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갈게요. 그리고 여러분 당연히 꼭 의견 진술은 직접적일 필요 없다 그랬어요. 간접적이어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서면을 제출할 수 있어요. 서면을 제출할 수 있고 간접적 제출이요. 간접적 제출일 수 있고요. 여러분 그리고 있지만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꼭 기억하시고 이 서면을 또 그 밖에 요새는 이제 발달했기 때문에 꼭 서면이 아니라 카톡이나 이런 걸로 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카톡을 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거야. 서면을 제출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간접적이죠. 꼭 기억할 거. 여러분 이 서면에 써 있는 건 의견 아닙니까? 의견은 절대 요거야 증거로 할 수 없다. 요거 살짝 이따로 바꿔내요. 여러분 의견은 절대 증거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증거할 수 없다가 맞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쭉쭉쭉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항상 말했지만 피해자가 나서는 했고요. 했으니까 공개됐고 신뢰가 동석할 수 있죠. 신뢰가 동석할 수 있어요. 13세 미만이거나 어릴 때 남의 신장현 장애로 삶을 변별하기 능력이 어려울 때 심신미약한 경우 이때는 신뢰가 동석하게 피해자와 동석하게 해야 됩니다. 의무적이죠. 13세 미만일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 같이 볼게요. 다시 줘야 되겠네. 그 현저하게 불안이나 긴장을 느낄 때는 재량해요. 동석이. 근데 13세 미만이거나 그 장애인 때는 원칙적으로 동석하게 해야 돼요. 근데 이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니 붙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니까 여러분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석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3세 미만이더라도 요 부득이한 사정. 근데 여러분 설계는 신뢰관계인이 없는 경우, 신뢰관계인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신뢰관계인이 없을 수도 없는 경우 이때는 동석 안 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동석하게 해야 됩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1양 읽으시고요. 여러분 요거 조문 읽으시고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 불안을 느끼거나 이럴 때는 원칙적으로 동석하게 할 수 있는데 직권이나 신청에 따라 동석하게 할 수 있는데 13세 미만이거나 그 현재 사물의 변화를 미약할 때 이때는 부득이한 사정이면 동석해야 되고 당연히 방해하면 안 되고요. 방해하면 안 됩니다. 방해하면 딸려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하나 잊지 말 건 신뢰관계 아까 비디오 중요한 할 때는 어떤 중개 시설 옆에 즉 증인 옆에 있어야 돼. 신뢰관계는 항상 피해자 옆에 있어야 됩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요거 외워야죠. 그럼 신뢰관계 누구냐? 배우자. 아닌데. 배우자, 친족, 형제자매, 배직형, 가족, 동거인 고용도 들어가고요. 변호사 들어가고 그 밖에 피해자의 심정 안정과 원하는 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꼭 친족일 필요가 없어요. 동거인 고용이 변호사가 들어간다는 거 이거 좀 체크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관계인지 소명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간접적 보호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피해를 조사한다. 즉 참고인 조사에 준용돼요. 이 모든 절차들은 증인하고 참고인 조사에도 준용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요것도 체크할게. 동석한 사람이 부당하게 재판을 진행을 방지할 때는
재판장이 못하는 건 없기 때문에 동석을 중지시킬 수 있어요. 동석을 중지시킬 수 있다. 없다 그럼 틀린 거야. 그러니까 신뢰형이라고 치고 나와가지고 막 신문을 방해해요. 그러면 꺼져. 이렇게 중지시킬 수 있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없다 아닙니다. 이런 것들 시험에 나오죠.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휘 강화 여기 지금 몇 페이지죠? 요게 641페이지 지휘 강화부터 여기서부터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